네, 말랑말랑 옥천 9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이봉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좀 곁들여서 해주시죠. 네, 저 옥천 FM 애청자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오한영 대표가 극구 반대하던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있다가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데 근무할 수 없다 해서 한겨레 창간에 참여해서 한겨레 신문 창간 요원이 됐고 또 이제 한겨레 신문에 오래 있다가 삼성하고 맞붙게 됐어요. 그래서 삼성의 상용차 진출, 상용차는 이제 트럭이죠. 그다음에 승용차 진출, 또 기아 인수할 때 사실 기아가 훨씬 기술력이 앞서 있던 회사인데 말하자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가지고 우리 자동차 산업은 물론이고 외환위기로 가는 원인이 됐었죠. 그걸 이제 제가 강력하게 그때 이제 경제부장이었는데 반대를 하고 이렇게 돼서 삼성의 뭐 공적이 되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의 이런저런 뭐 사정, 한겨레 신문도 사실은 자본으로부터 100% 독립은 할 수 없거든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압력에 의해서 한겨레를 그만두고 영국 유학 갔다 와서 제천에 세명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제가 12년 동안 원장을 하면서 기자 PD를 250명을 길러냈습니다. 와. 그래서 뭐 KBS도 23명이 가 있고요. 옥천신문에도 둘이 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기레기가 적은 그거를 오히려 숫자보다가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요. 이제 거기는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제주도에 내려가서 제주도에 한국 미디어 리터러시 스쿨이다. 비록 제주도지만 한국이란 걸 내걸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스쿨이다. 뭐 아시겠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란 말은 글 쓰기, 읽기, 뭐 말하기, 듣기, 방송 제작하기, 미디어 비평하기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거고 초등부터 일반인까지 다 강연도 하고 제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주의 성산 일출봉 근처에 키아오라 리조트라고 그걸 인수를 해서 거기서 숙식도 하면서 그다음에 옆에 지금 건물을 곧 지을 예정입니다. 지어서 4층 건물을 아담하게 지어서 그런 교육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MBC 저널리즘 스쿨이라고 제가 뭐 주도적으로 설계를 하고 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자 PD를 길러내는 그런 학교죠. 그리고 경쟁률도 지난해 참 올해 이제 처음 뽑았는데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뭐 한 34개 강좌 정도 주로 이제 인문학 강좌, 글쓰기 강좌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향신문에 이런 데서 미디어 비평 또는 뭐 사회 전반에 대한 비평 칼럼을 쭉 써왔고요. 네. 네, 차츰차츰 이제 그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또 오늘 그 손님으로 옥천신문에서 편집국장을 지냈고요. 지금은 우리 직원이사죠. 네. 네, 권호성 이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제가 별도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어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소개를 하기는 또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부터 일을 언론 쪽으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언론 쪽 시작하지 않았고 국세청에서 일을 하다가 한 1년을 채 안 하고 도저히 이건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그리고 3개월 정도가 저는 이제 이 언론 고시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언론사를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언론 고시라는 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했나? 근데 이제 옥천신문에 그때 공고가 떴고 그래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합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로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편집국장까지 하고 저는 지금은 이제 사내 이사로 있고요. 주로 이제 편집, 그러니까 취재나 보도 업무보다는 신문사 살림살이 위주로 좀 챙겨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권호성 우리 이사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방송국에서 서로 오늘처럼 이렇게 교차
출연도 좀 하고 그럽시다. 아, 네, 간단히. 좋습니다. 제 주제가 과학인데요. 예. 이 과학 이야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미디어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네. 하고 네, 말랑말랑 옥천에서는 말랑말랑 주제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오늘 사실 말랑말랑 옥천에 이 손님으로 모신 이유가 저기 사실은 주 손님은 우리 권호성 이사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저기 이봉수 원장님이세요. 그렇죠. 네. 예. 저는 뭐 우선 한 대략 그 한 두 갈래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주제를요. 예. 사실 오늘 이 방송이 이 무대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무대본으로 하려면은 굉장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원체 그 내공이 탄탄한 분들이라 그냥 이렇게 한번 무모할 정도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이봉수 원장님 간략하게 우리 옥천 2년에 대해서 이게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죠. 예, 예. 옥천 2년에 대해서 한번 옥천은 뭐 제가 모시고 한겨레신문을 만들었던 송건호 선생님 고향이시기도 하고 뭐 정지용 경향신문 국장님 뭐 여러분들이 워낙 참 언론이 성지였고 또 제가 이제 그 제주도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쿨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 오한흥 대표가 이거 옥천에 해야 된다. 옥천이 언론 성지인데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제가 제주도 간다 그러는 게 굉장히 삐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옥천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폐교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랬죠. 폐교들이 보니까 이거 수리하다가 제가 늙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가서 펜션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서울에서 한 2시간 거리가 좋겠다. 옥천이 한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도 사실은 2시간 거리예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래서 거기서 요즘은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저희한테는 기회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다 강연을 지금 전국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무슨 뭐 유스타파의 저널림 스쿨이 또 생겼죠. 거기 이제 20명 학생이 뽑았는데 그 학생 전원하고 김효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 스쿨에 와서 저한테도 강연도 여러 개를 듣고 갔고요. 숙식하면서 또 무슨 뭐 방송 콘텐츠 진흥 재단이다 뭐 이런 기관들 연수하러 워크숍하러 많이 오세요. 그럼 제가 전반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니까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이 옥천이라는 곳이 저는 이제 워낙 여기가 옥천 신문이 유명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지역 신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이제 별도로 강의를 몇 시간 할 정도로 그걸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언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인 뉴스 신문들은 사실 전부 지역 신문이다. 원래 출발은 뉴욕 타임스는 뉴욕 지역 신문으로 출발한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도 워싱턴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메트로판 지역판이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 지역 밀착형 기사를 그야말로 그 모델이 이제 옥천 신문이랑 마찬가지인데. 영국에 이제 지금은 이제 더 타임스보다도 세계적인 권위지가 된 게 가디언인데 가디언의 원래 제호는 맨체스터 가디언입니다. 그리고 가디언은 아시다시피 그 수호자란 뜻이잖아요. 그 맨체스터 버밍엄이 산업혁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지역의 노동자의 수호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출발했던 거죠. 그러다가 더 타임스하고 그 주황지인 더 타임스하고 막 싸우면서 서로 비판하고 굉장히 그러면서 세계적인 신문으로 커가면서 맨체스터를 떼낸 거예요. 아직도 맨체스터에 상당한 그 기반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역 신문이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캠브리지에 6년을 살았는데 캠브리지에서 그러면 제일 많이 읽히는 신문이 여러분 아시는 뭐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240년 된 더 타임스가 제일 많이 읽히느냐, 가디언이 제일 많이 읽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케임브리지 뉴스라고 케임브리지에서만 팔리는 지역 신문이 거기서 최대 부수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캠브리지 지역의 광고가 다 캠브리지 뉴스로 거기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옥천에 무슨 또는 뭐 조그만 도시에 변호사 기업을 하더라도 조선일보 기퉁에 조그맣게 변호사 기업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 그만큼 서울 중심주의가 정말 강하게 이렇게 뿌리 내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 심지어 변호사 기업하는 사람조차도 광고를 중앙지에 할 정도로 지역 신문이 말하자면 재정적 지원도 안 하고 아무런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정말 지역 신문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옥천 신문이 전국적인 명성을 가질 정도로 정말 옥천의 이 군민들이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이런 신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그 송건호 그 언론 문화재 할 때 몇 번 사실은 왔었어요. 와서 강의도 듣고 오늘도 사실 여행이 있는 강연이 있는 여행 예, 그 기획에 참여하러
여기 내려왔습니다. 옥천에 옥천 신문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 내려올 일이 없었겠죠. 이건 제 개인적인 꿈이기도 한데요. 이제 오늘처럼 예. 이봉수 원장님이 옥천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옥천을 방문했을 때 관문에서 예. 옥천 신문이 인터뷰, 예. 우리 옥천 FM 라디오가 이렇게 방송국으로 모셔서 예. 방문 목적이나 우리 옥천에 대한 추억 예.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그 일로 출발하는 동네를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거의 지금 1호에 가까울 정도로 이봉수 원장님 사실 목적이 원래 방송국 방문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강연이 있는 예, 여행, 예. 예, 거기에 참석하러 오신 분을 이쪽으로 급작스럽게 모셔서 오늘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언론계 뭐 우리 오한흥 대표가 워낙 스트롱 그 맨이라서 뭐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그런. 그건 제가 사실 아니고. 말을 잘 못해서 방송 출연 같은 거는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고는 안 나가거든요. 예. 작년에 뭐 언론 개혁 때문에 엄청 나가긴 나갔지만 웬만한 걸 거절하는데 여기는 뭐 어쩔 수. 강압적으로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 애청자분들이 오해하시겠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우리 저기 권호성 이사님은 이제 옥천 12년 차라고 그랬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요 손님이 아니에요. 네. 예. 저하고 함께 네. 이렇게 그 이봉수 원장님을 함께 그 맞이하는 입장입니다. 저 2시간 전에 전화 받고 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일보다는 이렇게 번개하듯이 요즘 번개라고 그러죠 젊은 애들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일을 또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오늘 그 이봉수 원장님은 저와 우리 권호성 이사가 옥천을 대표해서 환영하고 맞이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격적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옥천 신문 이야기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예. 자, 언론 개혁부터 한번 내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언론 개혁 예. 해야 되는 일입니까? 말해야 되는 일입니까? 저는 뭐 작년에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난 공격도 받을 정도로 언론 개혁에 관한 한 어느 학자보다도 그 세게 이제 제가 많은 발표를 하고 작년에 뭐 제가 뭐 경향신문에 칼럼도 쓰고 오마이도 칼럼을 쓰고 또 국회 그 문체위 그 전문가 진술 거기도 나가고 온갖 토론회도 나가고 방송 출연도 뭐 의료 진단이다 뭐다 TBS다 뭐 안 나간 방송이 KBS다 뭐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지난 연말에 뭐 청와대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그 반대로 그게 무산이 됐잖아요. 저는 정말 그때 일종의 그 멘붕 같은 게 오더라고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그냥 무산돼 버리니까 그때 그 김승원 의원이 뭐 GGSS인가 뭐 그거 썼다가 상당히 말썽이 제 심정이 사실은 딱 그랬어요. 정말 이 사람들 정말 욕 나올 정도로 이 언론 개혁이 무산되는 걸 보고 정말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는가. 왜냐하면 모든 개혁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게 언론 개혁이에요. 왜냐하면 언론은 개혁에 반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득권 사회가 연장이 되고 뭐 심지어 제가 이제 어디서 그런 글도 쓰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노론 이래로 한 300년 동안 이 기득권 세력이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무슨 뭐 일본 이제 그 강점기에 뭐 그 자기 받은 사람들 75명 중에서 60몇 명인가요? 거기가 이제 노론 출신 그 사람들이 30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 왔던 거고 그래서 그걸 이 개혁을 성공시키는 1차 요건은 언론 개혁이 있다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게 그냥 뭐 유야무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언론 개혁이라는 말을 쓰긴 쓰지만 네. 언론이라는 그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언론, 네. 뭐 사법 영역, 뭐 하여튼 주요 그 우리 공공 영역은 네. 어찌 보면 개혁이라는 꼬리표를 달면 그 자체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언론이라는 이 표현 그 안에 개혁성을 늘 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굳이 언론 개혁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꾸 일상화시키니까 그렇지. 사실 언론 개혁이라는 말이 나온 그 자체로 언론 종사자들은 그야말로 부끄러워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이제 우리 돌이켜 보면은 언론 개혁도 그렇게 무산된 이유가 개혁을 추진하던 쪽에서도 과오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 일부는 저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이제 피해자 구제법이에요. 이거를 괜히 무슨 뭐 언론 뭐 징벌적 배상제
이게 마치 이렇게 벌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더 저항감이 셌던 것 같고요. 그걸 그냥 피해자, 언론 피해자 구제, 얼마나 우리 언론 피해자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제 언론하고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소송에 가봤자 소송비도 안 나오고 이런 정도가 되니까 그냥 그냥 뭐 내가 언론한테 이겨서 되겠네. 심지어 정치인들도 그런데 일반인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대통령까지 그 사실은 뭐 자살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심지어 저는 이제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누가 죽였나 이런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조중동이나 뭐 검찰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겠지만 더 못 견뎌 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못 견뎠던 것은 언론 보도였거든요. 그럼 그렇죠. 명예가 그냥 뭐 살아남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무도 안 보던 새벽에 이제 부엉이바위로 올라간 건데 거기서 그러면 진보 언론은 책임 없느냐? 왜냐하면 보수 언론은 원래 보수 언론하고 맞서 싸우면서 커왔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진보 언론이 마지막에는 더 세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이런 분위기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말하자면 캐사르가 죽어갈 때 마지막에 브루터스 넘어져도 이런 심정으로 아마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 캐사르가 18군데 이제 칼로 찔렸어요. 이 암살단이 그 공화파들이 말하자면 그 그 황제 제도로 가려고 하는 그 캐사르를 살해했는데 18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다른 데는 전부 주저흔이에요. 주저흔이 뭐냐 그러면 그 자살할 때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대단한 내공이 사무라이들처럼 있지 않으면 이 할복이나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못 하거든요. 계속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개심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캐사르나 그 사람들이나 다 원래 알던 같은 정치인 동료들 이러니까 근데 한 사람이 이제 치명적으로 18개 상처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게 치명상이 됐던 거예요. 심장 근처에. 그게 누구일까를 이제 그건 모르죠. 그때 당시에 뭐 법의학이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다만 이제 그 셰익스피어는 그 캐사르라는 그 희곡에서 브루터스가 아니겠느냐. 브루터스가 양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근친증오가 가장 무서운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재산을 가지고 뭐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이 사실은 근친증오가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우리 언론이 사람을 죽일 정도로 언론이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조금 더 근원적인 걸로 접근해 볼까요? 네. 자, 언론 개혁 아까 얘기한 대로 언론이라는 단어 속에 개혁이라는 의미를 항상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 얘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언론 개혁을 하려면은 일단 대상이 언론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상식이죠, 이건.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론이 아닌 소위 언론으로 위장한 범죄 집단 수준의 언론들 예. 이걸 굳이 이제 이게 말의 이제 모순인데 저는 언론 개혁을 하려면은 적어도 대상이 언론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예. 자, 그래서 압축해서 예. 자, 우리 이봉수 원장님은 조선일보에도 근무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분명히 나온 이유도 있을 거고 예. 한겨레로 옮기신 이유 예. 그건 이따가 따로 듣기로 하고요. 예. 자, 아주 단도직입으로 묻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언론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의미의 언론은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그 하인리 벨이라는 그 노벨상 탄 독일의 소설가가 있잖아요. 그분이 쓴 소설 중에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블룸이라는 여자가 그 독일이 지금도 있는 신문이 독일 최대 신문인데 빌트라고 이제 아주 선정적인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블룸이라는 여자를 그냥 막 창녀로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쏴 죽여요. 그 기자를 쏴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수를 하고 이제 이런 사건인데 그 소설에 이제 그 소설에 대해서 자기가 발문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언급한 걸 보면은 이것은 언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범죄학의 과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정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저는 늘 쓰던 표현이 제가 이제 그 민원연 운동을 할 때 책 제목이 소책자 제목이 언론으로 위장한 범죄 집단 조선일보라고 저는 아주 특정을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2000년도 초반에요.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 측에서 어떤 항의도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안 한 이유가 저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예. 그런데 이 근거가 제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네. 2001년도 네. 8월 18일자 조선일보 6면을 검색하면요. 네. 선문대학교 이현 교수 명의로 기고글이 하나 있습니다. 음. 이제 2000년도 초반은 그 조선일보 반대 운동이 한참 예, 예. 그 번지던 시기잖아요. 예. 그래 이제 조선일보 입장에서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그 선문대 그 교수님한테 용역을 준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일제 강점하에 기사 분석을 다 시킵니다. 네. 기사 분석을. 예. 그래 분석을 해본 결과를 조선일보 자사 신문에다가 이걸 실은 거예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조선일보가 일제 강점기, 일제 치하에서 반민족 범죄 기사를 실은 건 맞답니다. 놀랍게도 인정을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반전을 분명히 이제 이 사람들이 시도하겠죠. 9.2%밖에 안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게 퍼센테이지로?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조선일보는 진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네. 돈 들여서 자사 신문에다가 자복을 했고 또 퍼센트까지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9.2% 밖에 안 저질렀다는 논리예요. 이건 논리도 아니죠. 네. 사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백분율로 따지면은 순간에 찰나의 잘못이 평생 쌓아놓은 그 업적을 다 뒤집는 경우들. 얼마 전에 그 유행했던 미투 운동 같은 게 바로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렇죠. 백분율로 따지면 이분들 0.001%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대한민국 사회에서 9.2%를 뭐 양적인 면에서 9.2%고요. 질은 반민족 범죄예요. 이건 조선일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걸 더군다나 자사신문에다 기재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선일보는 신문으로 위장한 범죄 집단이라는 내가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 측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떠한 그 항변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내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걸 계속 이런 방송도 하고 그러는 건데 조선일보는 언제든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내가 제기한 근거는 자기들이 자랑했던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응? 우리 저기 이봉수 원장님 한번 조선일보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해줘도 좋고 뭐 동의해줘도 좋고 한 말씀 제 네. 주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조선일보에서 뭐 일종의 뭐라 그럴까 로얄 패밀리로 분리됐다 그럴까 상당히 그럼. 비서실에도 근무하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게 인간적인 의리로는 참 민망한 일인데 제가 이제 옮긴 이유도 내가 테크니컬 한 거는 사실 조선일보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조선일보 출신들 뭐 편집하는 기술이나 또는 이런 것들은 정말 또 좋은 내용이 많아요. 참고할 게 특히 뭐 생활이나 이런 쪽 그 특집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뭐 한겨레 경향 이런 데는 거대 담론은 잘 알아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어떻게 이런 거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보거든요. 조선일보 뭐 합니까? 던지는 게 전부 생활 의제예요. 뭐 소금을 줄이자. 색강을 살립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전부 성공한 아젠다거든요. 그거 뭐 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정말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갖는 거고 많은 독자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진보론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사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말하자면 그렇게 얻어진 그 영향력과 부수를 가지고 정치나 경제 특히 이런 이제 뭐 자기들이 맞지 않는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막 전면적으로 왜곡해서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 이대로 가서는 정말 우리나라 언론이 이러면 정치는 물론이고 통일도 그렇고 평화 정착도 그렇고 이게 정말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유해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피해가시려고 그러는데 9.2% 자복한 그 반민족 범죄 이 부분은 진짜 굉장히 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없어요. 조선일보가 그 4번의 정관 조치 일제 강점하에서 그리고 강제 폐간을 거의 그 반민족 행위 아니 그러니까 민족지라는 주장의 근거로 그걸 삼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초창기 조선일보가 1920년도에 창간된 신문이잖아요. 예. 처음에는 그 대정실업 침묵회에서 그
소위 친일 상공인들이 예.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예. 우리 그 민족주의 진영에서 잠깐 또 했고요. 이걸 예. 시대적으로 분류하면은 예. 193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1933년이 그 방씨 일가에서 네. 조선일보를 인수한 시점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근데 네 번의 정관 조치는 그 그 이전에 이전에 예. 1933년 이전에 예. 했던 거고 그리고 폐간을 그 민족주의에 그 저항한 근거로 삼는데 폐간도 조선일보 기록에 이 신문은 참 이게 무서운 게 그 기록을 다 남는 거죠. 다 남기는 거잖아요. 예. 그 폐간사를 보면 답이 다 들어 있어요. 예. 응? 뭐죠? 일제에 충성하기 위해서 맞아요. 예. 진짜 아끼기 위해서 한다고 그것도 또 거액의 그 보상금 예, 받고서 보상금 다 한 받고. 거잖아요. 예, 이게요. 그런데 이걸 뭐 저항하다가 마치 앞서 네 번의 정관 조치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또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조선일보는 사실 신문이라는 것은 항상 그 진실을 추구하는 데서 힘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자들한테도 거기서 우리가 이제 힘을 또 받는 거고. 근데 조선일보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은 나는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측은지심을 갖고 있어요. 예. 어쨌든 지금 조선일보의 그 언론고시생들이 조선일보 어쨌든 먹고 사는데 일정 정도 도움을 주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런 이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그 사주들이 좀 깔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데서 이제 조금 오늘날의 조선일보 문제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는 같은 게 말씀하신 게 들여다보니 생각이 나는 게 이 ABC 작년 한참 큰 논란이 됐었죠. ABC 부스 옆에 부스 조작 사건. 그렇죠. 예, 요게 사실 뭐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진보지라 불리던 예.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 목소리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청 예. 내셨지. 예, 그래서 저는 뭐 완전히 그 저 뭐 이 공적이 될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언론 학계도 그래요. 학교도 내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 격려를 하는 그런 이제 약간 진보 성향의 교수들도 있어요. 예. 그럼 당신들도 좀 써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일종의 카르텔이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언론 학회 같은 걸 통해서 뭐 돈도 받고 또 뭐 거기 자리가 많거든요. 거기서 추천할 수 있는 자리가 네. 많고 하니까 뭐 제 자랑 같지만 저는 기자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학회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면 때문에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특히 영구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기득권 동맹의 정점에 어떤 의미에서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이에요. 지금 요즘 보면은 뭐 김만배 사건도 그렇고 그 전에 뭐 저기 뭡니까 그 포항 그 뭐죠 그 수산업자들 또 뭐죠 대부분 보면 언론인들이 끼어요 예, 거기에. 그렇죠. 그 언론인들이 사실은 전에는 떡고물이나 좀 받아먹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언론인들이 오히려 그냥 이거는 뭐 아까 범죄 얘기하셨는데 이게 종범이 아니라 이제는 뭐 주범격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범죄 중에서 가장 그 극악한 범죄가 반민족 범죄라고 저는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서도 그럼요. 그걸 가장 그렇죠. 엄하게 예. 처벌했던 게 그럼요. 언론인들이고. 근데 반민족 범죄를 이미 저지르고 반성 안 하고 이렇게 네. 미화시키고 하는 저 할 정도면은 나머지 뭐 저기 떡고물 정도 떼먹는 것은 네. 거의 경범죄 수준에 해당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얘기는 조금 더 네. 하기로 하고요. 네. 저기 이쯤에서 우리 저 이봉수 원장님 그 신청곡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작고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오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가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꿈비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네, 음악 듣고 다시 왔습니다. 지금 전화로 우리 언론소비자 주권연대 김종학 대표님을 연결했습니다. 김종학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언론 소유자 주권 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지금 전화하시고 있는 데가 어디 창원입니까? 예, 지금 창원에 있습니다. 네, 서울서 많이 활동하시죠? 예, 예. 네. 언론소비자 주권연대를 줄이면은 언소주라고 그러던데, 네, 네, 맞습니다. 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단체일 것 같아요. 언소주. 요즘같이 특히 더울 때는요. 예, 예, 예. 오늘 이 자리에 예, 그 우리 옥천신문에 예. 권호성 이사님하고 둘이 함께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 MBC 그 저널리즘 센터의 그 이봉수 원장님, 그 전에 세명대학교에서도 그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을 그 맡으셔서 오랫동안 그 역임하신 바 있죠. 예. 네, 간단하게 우리 저기 이봉수 대표님하고 이봉수 원장님하고 권호성 그 이사님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봉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김종학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그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죄송스럽고 저도 그 가까이서 좀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을 듯한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옥천신문 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김종학 대표님도 옥천에 간간히 오셨죠? 예, 예. 예, 행사 있을 때. 예. 언론문화제 때도 오셨나요? 언론문화제 때 말이고 우리 옥천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할 때 네, 그때 오셨죠. 예, 예. 네. 그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옥천 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예, 예. 우리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줘 볼까요? 간략하게. 우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입니다. 저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은 우리가 지금 그 언론이 정보 전달의 일방적인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많은 정보들 또한 우리가 일방적 수용적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정보, 나쁜 정보를 우리가 소비자 개념으로 선택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비자 운동 개념으로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이고요. 가장 중요한 데서 이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처럼 예, 예. 언론도 결국은 소비자가 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언론 소비자 운동 단체에서는 그 대상이 언론이어야 되는 거죠? 예, 예, 당연하죠. 예. 조선일보는 언론입니까? 아닙니까? 조선일보를 하나의 그
저널리즘을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 단체, 언론인, 언론 신문사라고 칭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도 일단 소비자 운동 단체에서는 일단 그 오랫동안 그 언론으로 하여튼 그게 거짓말이 됐던 진실이 됐던 언론으로 일단 간주하고 그 소비자 운동 대상으로는 삼아 주는 겁니까? 그게 언론사라는 어떤 대상으로와 어쨌든 법인으로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조선일보 자체가 우리 근현대사의 언론사로서 이렇게 태생 자체가 언론사로서 좀 볼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어떤 언론사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도 언론사라고 이렇게 좀 칭하기가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네요. 일단 언론으로는 인정해 주니까. 하여튼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에서는 조선일보도 일단 그 운동의 대상으로는 삼아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언론 소비자 운동의 대상으로는 당연히 그 조선일보가 가장 최우선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죠. 기회가 되면요, 우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에서도 그 조선일보에 대한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기회가 되면은 그 우리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여기까지만 듣고 우리 저기 그 다음에 또 뵙도록 할 건데요. 끝으로 저기 당부하고 싶은 언론 개혁과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혹시 하실 말씀이면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언론이 일방적인 전달에 있어서 수용적 입장을 떠나서 우리가 그런 게 소비자 운동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옥천 라디오도 그렇고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로서 언론에 어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언론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는 점들에 있어서 저 또한 소비자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조선일보를 갖다 언론사라고 지칭을 하기에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듯이 우리 언론 자체가 좀 기본적인 가장 사실 전달,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게도 가장 그 기본적인 측면에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은 지금의 언론의 모습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많은 또 우리 옥천 지역의 국민들이라든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연결 감사하고요. 하여튼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계속 소비자 운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자, 방금 연결해봤는데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론 소비자 운동을 하는데 이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근원적인 문제에서 걸리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우리 언론운동 개혁 진영에서도 이걸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본질적으로 언론으로 볼 건가 말 건가 이것부터 얘기가 다시 돼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대로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조선일보의 그 편집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잘 들어왔던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간이 흐르면서 사실은 얘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찐빵집에 비유를 하자면은 찐빵도 적당히 팔면서 거기서 마약 제조를 해야겠다는 데까지 진화가 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그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조선일보를 언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언론으로 위장한 범죄 집단으로 볼 것인가 이건 과격한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논쟁은 꼭 매듭을 짓고서 출발을 해야지 우리가 한 발 한 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집요할 정도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사실은 그 이제 향도 역할을 하잖아요. 조선일보가 쓰면은 나머지 신문도 따로 쓰기 하듯이 이렇게 했던 그 기간이 꽤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선일보가 끼치는 이 해악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그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고 우리 이쯤에서 저기 간략하게 우리 저 이봉수 원장님 조선일보에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일보 들어가기가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이던 시절이고 그 또 조직 안에서도 비서실에 근무할 정도로 였다면은 굉장한 그런 그 능력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조건들을 다 마다하고 한겨레 창간 초기에 이직을 그쪽으로 옮기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때 조선일보가 그때 삼성전자보다 봉급이 많았습니다. 보너스가 1000%고 뭐 제가 이제 거기서 월급이 140만 원이었는데 한겨레 옮겼더니 68만 원이에요. 반이 다 안 되더라고. 반도 더 날라. 그것도 또 보너스도 못 받고. 그러나 뭐 저는 늘 이제 큰 제 인생에서 결정을 할 때 돈을 빼버렸어요. 돈이라는 변수를. 그러고 나니까 제 갈 길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뭐 후회는 안 하고요. 지금 뭐 어쨌든 오늘의 나가 뭐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옮겼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때 그 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결혼 있었고 초기일 거고. 몇 가지 사실은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다가 그게 이제 국장회의까지 아마 국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뭐를 냈냐 하면은 집사치, 차사치. 그게 그때 이제 상당히 그게 이제 또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80년대 초반, 초중반인데.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집사치 이제 호화주택. 뭐 그때 이제 그리고 나중에 제가 옮겨가지고 했던 게 토지공개념법을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사실 그게 입법화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었거든요. 모든 신문이 반대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찬성했는데 뭐 악착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낮에 취재하고 밤에 기사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 기사를 쏟아내고 한겨레 초창기에 이제 굉장히 파워풀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차사치 집사치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국장회의에서 아마 제가 그 직접 참여는 안 해봤지만 엄청 깨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 넓은 집을 그때 방일영 회장이 소유하고 계시고 흑석동이요? 그리고 벤츠 뭐 600, 벤츠 300인가 뭐 하여튼 그런 제일 좋은 차를 또 회장 사장이 가지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눈치 없이 난 몰랐죠. 그래 사실 뭐 그렇게 뭐 그 회사에 있으면서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모르고 이제 그냥 그 했더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몇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는 아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조선일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또 언론사가 다 해서 9개밖에 신문 6개, 방송 2개, 연합뉴스 하나 총 뭐 그렇게 9개밖에 없던 시절이니까 들어가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 제자들한테도 조중동에 들어가서도 니네들이 거기 가서 좋은 기사 쓰고 해서 좀 바꿔봐라 세피로서. 그래 하다 안 되면 뭐 그만두고 나오든지 안 그러면 뭐 싸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눈치 없이 사실은 그 대상이 예. 기사의 대상이 사주였다는 것을 예. 이제 아는 거잖아요. 예. 근데 눈치 챘어도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 그 기질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 물론이고 이제 조중동의 그런 후배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너무 일찍 이렇게 자기 영역을 설정하지 말고 제가 과천에 살 때인데 이제 거기 과천에 그 대공원이 과천 대공원이 있잖아요. 동물원하고 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다 보면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에 보면은 겨울에 철새들이 이제 그 남쪽으로 이렇게 안 내려가고 거기서 이제 좀 오랫동안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얼음이 이렇게 막 얼어 들어오면은 제가 뭐 생태학자도 아니고 조류학자도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 막 바닥거려 가지고 자기들의 그 영역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음이 얼어 들어오는데 그대로 있으면은 고기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언론인들이 어디에 있건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항상 환경타다고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뭐 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거죠. 오히려 예, 그게 예.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이 생계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언론사들이 존립이 쉽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여건에 이게 그냥 심지어 기자들까지 그 르몽드 있잖아요. 프랑스의 그 유력한 중도 신문이죠. 그 신문의 꼴롱반이라는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언론에 두 주적이 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돈이다. 뭐 돈은 아실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정말 좋은 언론사가 돈이 없어서 돈 많은 나쁜 언론사한테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언론계는 다반사로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다. 이게 시간이 뭔 얘기냐 하면은 요즘 이제 속보성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신문이다 뭐 그다음에 이런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이른바 그 진지한 언론, 르몽드도 아주 대표적인 진지한 언론이었죠. 그런 신문들이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약간 진지한, 뭐 아주 진지하지 않지만 그런 언론들은 지금 외면당하고 신문을 안 보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면서 이제 그 전체 분위기가 그냥 거기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남겠습니까? 제대로 된 언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이제 꼴롱바니 르몽드 회장이 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급속히 이제 말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혹시 회사 옮기고 나서 예. 140만 원 받다가 68만 원 받는 예. 회사를 옮겼을 때 예. 이혼 당할 위기나 뭐 이런 거 좀 생겼어요? 아니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살림하는 입장에서 그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저는 있잖아요. 뭐 그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봉급이 반감기가 있는 것 같다. 제가 사실 LG그룹 회장실에서 스피치라이터를 했습니다. 그 연설문 같은 거 쓰고 회장 홍보를 예. 구자경 회장 계실 때 하다가 조선일보 들어가서 그 회장실에서 사실은 뭐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또 최고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한겨레 신문을 절반도 안 되는 데로 가고 한겨레마저도 이제 삼성에 의해서 결국은 뭐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실업자가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뭐 제처럼 뭐 아주 포기하고 살고 지금도 사실은 그 제주에서 케오라 리조트를 경영을 저는 이제 왔다 갔다 건달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청소하고 뭐 다 하는 게 제처가 다 해요. 근데 그 수익을 가지고 지금 리터러시 스쿨 공짜로 강연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는 그렇게 쓰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예. 하여튼 뭐 저기 참 귀에 콱콱 박히는 얘기가 몇 마디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살면서 젊은 날에 빠져들기 쉬운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돈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은 진짜 네. 확 와닿네요. 예.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예. 현실하고 맞닿아 있어서 사실은 그 성직자들조차도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자유롭지는 않고요. 그거를 제 마음대로 쓰는 거죠. 권리는 혹시 이미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참 반성할 일도 많고 한데 이게 제일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선 이제 언론들이 대부분 족벌 언론이 우선 많고 그 다음에 재벌이 광고를 좌우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재벌은 저기 옥스퍼드 영안사전에 오를 정도로 우리나라만 있는 거거든요. CHABOL이라고 이렇게 올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언론이 정말 제대로 보도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뉴스소스라면 이제 과거에는 뭐 정부라든가 이런 지금 뉴스소스 제일 큰 게 이제 재벌들이에요. 그 재벌들이 뉴스소스고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취재원이잖아요. 뉴스소스는 취재원한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 그냥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이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인데 삼성이 그 영국에다가 윈야드라는 곳에 전자레인지 공장을 지었어요. 지으면서 뭐 그때 뭐 언론이 난리가 났죠. 우리 공장이 뭐 빠져나오고 이렇게 이건희도 그때 회장도 뭐 한국에서는 정말 사업 못하겠다. 뭐 도장이 몇 개고 뭐 어쩌고 뭐 그다음에 뭐 정치는 맨유고 뭐 이런 얘기 한참 할 때요. 정부를 막 공격하고 이럴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그때 윈야드에 그때 그 테이프 커팅 기공식 할 때는 뭐 여왕도 오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그때 언론들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지금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가본 거예요. 갔더니 공장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언론이 그 모든 우리 언론의 나쁜 증세 거기 다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벌이 홍보할 때는 그거를 막 100% 그냥 막 튀겨서 정말 막 찬양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나중에 그게 8년 만에 그게 공장이 철수를 한 거예요. 왜 철수를 했냐? 이게 삼성은 노조를 우선 잘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 영국에서는 그 법 위반인 거예요. 우리가 규제 완화 그러지만 영국이나 저기 프랑스나 뭐 이런 그 독일 이런 선진국들은 환경, 노사 또 저기 뭐 안전 이런 데 대한 규제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철수했는데 가볼 공장이 없어진 거야. 그 내가 경제부장 출신인 놈이 물론 부장은 그만두긴 했지만 아니 거기 가서
그것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이 발표 저널리즘에 우리가 놀아놨고 내가 경제 기자이면서도 그걸 모르고 내가 모를 정도니까 뭐 국민들은 아마 지금 듣는 분들도 그 전자레인지 공장이 그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8년 만에 사라졌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진짜 이게 언론이라는 것이 세상을 내다보는 창이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은 지금 창에 드리워진 커튼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가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참 이 뭐 말을 하자면은 끝도 밑도 없는 이거 며칠을 해도 지금 이야기거리가 아주 쏟아져 나올 정도의 소재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우리가 한국 언론 개혁이 꼭 필요한 영역이긴 하고 말장난하듯이 언론의 개혁이 따라 붙어야 되느냐 말느냐 이런 것은 그냥 잠깐 양념으로 한 얘기고 또 언론 개혁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조선일보가 과연 언론으로 봐도 좋은 것인가라는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제가 얘기했던 건데 사실 저는 조선일보를 이제 측은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듯이 아마 조선일보 그 사주들이나 이제 기자들도 지금 매체가 거의 지금 투명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이쯤에서 조선일보 얘기는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우리 기왕 옥천에 오셨으니까 아까도 그 몇 번 저기 칭찬을 해주셨는데 우리 옥천 신문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맞는 건지 좀 아주 뭐 매서운 질책도 좋고 뭐 덕담도 좋고 한마디 해주시죠. 첫째 이제 그 지역 밀착형 기사 그게 이제 표본이 사실은 옥천 신문이잖아요. 옥천 신문이 이제 그걸 잘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이제 옥천 사람들이 뭐 최대 구독자가 돼 있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게 신문을 이 종이로 받아보는 것보다가 모든 뭐 어쨌건 유튜브를 통하건 뭐 이런 걸 통해서 뉴미디어 시대에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 사람 세대들은 다 그쪽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지역 신문 지역 기사만 보도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살아남을까? 그게 이제 가디언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지역 신문이다가 지금은 이제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퀄리티 페이퍼 권위지가 됐단 말이에요. 뉴욕타임스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뭐 꼭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사실은 우리나라 서울 중심지가 워낙 강한데 그래서 심지어 뭐 잘생긴 바위, 잘생긴 소나무까지 다 서울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서울 중심주의 같은 이런 문제를 같이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다. 그게 옥천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옥천의 인구가 떠난다, 공동화 문제가 생긴다, 교육 문제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여기 문제만 가지고는 해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영국에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 지역지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광고도 지역 광고는 자기들이 다 거의 이제 우선적으로 받아먹고 있고 어떤 그런 그 신문들이 보면 지역 문제만 다루지를 않아요. 지역 문제를 많이 다루되 그 자기 지역과 관련된 캠브리지 같으면 이제 캠브리지의 그 어떤 뭐 교통 문제나 또는 거기서 이제 출퇴근하는 런던이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거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를 그거는 캠브리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런던의 그 교통 문제와 바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국도 사실 지하철로 타고 기차로 타고 들어가면 런던의 그 종착역이 다 달라요. 거기서는 그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런던 북쪽으로 킹스 크로스역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종착역이에요. 거기서 다른 교통수단을 갈아타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그 함께 다루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지역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예. 뭐 인드라망처럼 다 얽혀 있죠. 예. 따로 독단적으로 고립돼서 예. 움직이는 건 없는 거죠. 예. 사실 옥천 신문에서도 지금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쪽 우리 최근에 네. 많이 하고 있죠. 뭐 아까 뭐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유튜브도 조금 하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옥천 사례만 다루는 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전국적 현안 그리고 그게 어떤 전국적 현안은 옥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전국적 현안은 전국지에서는
서울 시각으로 다룬단 말이에요. 그걸 옥천의 시각으로 다루는 기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요즘에 있는 젊은 기자들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적 시각에서 필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광역철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옥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음. 그리고 나가서 이제 최근에 제가 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옥천이 영동과 보은이 이웃한 지자체거든요. 예. 공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죠. 예. 남북권 의료원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이제 광역철도가 옥천을 해서 영동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면지역 특히 이제 청산면 같은 경우는 옥천에서 한 40분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로 이 자가용으로 40분 들어가면 굉장히 먼 곳인데 이곳이 인구 감소율이 21%입니다 지난 10년간 옥천 구계읍에서 가장 높아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신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청산만 갖고 해서는 안 안 되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상주, 그러니까 상주동 붙었고 영동이랑 붙었고 보은것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을 다 합치면은 그렇게 예.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보고 있죠. 네. 자, 이거 뭐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고 우리 이봉수 원장님 소재가 너무 풍부해요. 오늘만 갖고 안 될 것 같고요. 옥천에 자주 모셔서 우리 저기 이봉수 원장의 그 이봉수 원장님이 보는 저널리즘의 정도 같은 거 이런 주제로 몇 번 좀 한번 해보십시다. 네? 오늘 행사 저기 여행이 있는 강좌라고 그랬죠. 이 강연이 있는 강연이 있는 여행. 여행이 뭐 미리죠. 뭐. 가정의 교수랑 그거 장수빈 자, 기자가 잘 저기 마무리하시고요. 네. 예, 옥천 좀 자주 방문해 주시고 우리 듣고 있는 애청자들한테 간략하게 인사 한마디 하고 예. 오늘 저기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옥천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옥천 잘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옥천하고 연결을 해서 같은 어떤 그런 사업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요. 예, 제주로 오늘-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준비 없이 사실은 급작스럽게 만들어졌는데 오늘 그 애청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옥천을 찾아주시는 분들 또는 뭐 가족들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제보해 주세요. 그러면 말랑말랑 옥천에서 다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용하게 알 수